장중한 때 5% 가까이 폭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 하락분을 다 만회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흘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퇴출 결정으로 허점을 드러낸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이자 해당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역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 성장하며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4년 만에 일본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설문조사 결과 2030 세대 4명 중 1명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해 2,7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조정 흐름이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도 장 초반부터 매도 흐름 지속됐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5% 넘게 내리며 2,720선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1포인트만 빠져도 2,700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어 외국인의 대규모 물량이 출회됐고 기관까지 이에 합세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6천억 원 가량을 베팅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900선이 결국 붕괴됐습니다. 900선을 내어준 건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여 만입니다. 예, 하락세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기자, 역시 이 FOMC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번지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간밤 미 증시는 고꾸라지는 듯 하더니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다, 반짝 반등에 불과하다는 월가의 시각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뉴욕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였습니다. 장중 오전 한때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나스닥은 4.89%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은 월요일로 기록될 것 같았던 미국 증시는 오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대 지수는 각각 다우지수 0.29%, S&P 500 0.28%, 나스닥은 0.6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S&P 500 빅스 지수 역시 장중 한때 38선을 넘었다 3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간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메모를 통해 최근 주식의 약세는 과도하다며 인플레이션 부문의 병목 현상은 완화되고 분기 기준 강력한 어닝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의 한 축인 기업 실적은 견조한 편입니다. 펀드 스트레스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12%인 60개 기업이 어닝 시즌을 맞아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들 기업의 80%가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도 오늘의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데다 양적 긴축과 같이 자산시장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 요인들이 언제 어떤 속도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인 릭 라이더는 변동성 자체가 몇 달 더 지속될 수 있고 주식에 더 많은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 지수가 앞으로 1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봤고 샘 스토발 CFRA 수석 투자 전략가 역시 오늘 같은 흐름은 하락 추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증시 바닥론에 대한 시각이 월가에서도 좀 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박 기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게 만약 추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바닥에 다다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권가에서는 이 지수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네, 월가의 시각이 분분하듯 미국 역시 바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아직 반전의 계기는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건 그동안 잘 버텨오던 이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 역시 오늘 크게 빠졌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로 증시가 고꾸라질 때 빛을 발하던 금융주들 역시 보시다시피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일면서 잘 버티고 있던 경기 민감주 역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그야말로 피난처가 되어던 종목들조차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2018년과 유사하다고 보며 향후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 위험이 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나마 버티던 종목들마저 빠지면서 아직은 이 바닥을 예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이건데 연초에 증권사들이 많게는 코스피 3,600까지도 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허망한 전망이 됐는데 앞서서 목표가 밴드가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박 기자? 네, 평균적으로 2,800에서 3,300선이었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에 투심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증권은 발빠르게 코스피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당초 2,800에서 3,400을 예상을 했는데 하단은 이보다 150포인트 열어뒀고 상단은 250포인트 낮춰 최종 2,650에서 3,15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와 긴축 고삐를 죄겠다는 연준의 어색한 결합에 더해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단을 2,650선으로 잡았다면 앞으로 코스피 추가 하락폭이 그렇게 심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FMC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전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1월 FMC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죠. 네, 현지 시간 오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올해 첫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4차례 이상일 수 있어 시장의 공포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 사이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면 시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힌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번 주 27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시장에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이후 주가 상승이 대형주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 흐름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앞으로 매회 인상이 예고될 때마다 반복적일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증시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오늘부터 양일간 기관 수요 예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공모 자금은 친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다만 최근 건설사들에 대한 투심이 크게 나빠져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국내 건설사 중 지난해 전체 시공 능력 평가 6위를 기록한 현대 엔지니어링. 4달 상장을 앞두고 친환경과 에너지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제2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요 예측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공모가는 최대 7만 5천 원대가 될 것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예상하는 공모 자금은 약 4천억 원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를 친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플랜트 인프라와 건축 주택이 대부분 차지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 현대 엔지니어링은 2025년까지 신사업 매출 기여도를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 등 여러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공모 주식 중 구주 매출이 75%를 차지해 실제 투자금은 미미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약 1.8조 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신사업, 신규 시설이나 지분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대규모의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건 변수로 지적됩니다. 사고 발생과 관련된 대응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3일에서 4일 일반 공모 청약 기간을 거쳐 같은 달 15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아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상장시키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 이 제도로 증시에 입성한 신라젠이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리면서 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거래소가 특례 상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전에 이뤄지는 기술평가 과정 작업에 대한 수술에 나섰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잇따라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이자 해당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기술특례 상장 제도로 증시에 입성한 코스닥 기업은 모두 143곳.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은 물론 현재 거래 정지 상태인 큐리언트와 캔서롭 등도 이 제도로 상장했습니다. 기술 특례 됐다가 문제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밀하고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자체를 변화할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이 지적하는 건 특례 상장에 앞서 기업이 받아야만 하는 기술 평가의 객관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마다 평가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 또한 차이가 컸습니다. 또 최근 AI, 메타버스 등 비바이오 기업의 특례 상장 청구와 상장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런 기업들 역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전문 평가 항목으로 심사를 받아 기술 심사 신뢰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표준 기술 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관별로 상의했던 평가 모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편차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내부 전문 평가 기관들이 22개가 있는데 각각의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준 평가 모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래소는 기본형 평가 모델로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평가 기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산업별 중점 평가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는 심화형 평가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현행 전문 평가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업종 심사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가 개발하는 기술특례 상장의 새로운 표준 평가 모델 개발이 신뢰를 잃어가는 시장 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2천억대 횡령 사고로 위기를 맞은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 거래소가 결정을 2주 미뤘습니다. 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김 기자, 어제 2주 연기 결정 배경이 뭡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오늘 이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기를 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근데 이에 대해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거래소 측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제때 제출했다. 좀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산 실적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결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주고 그런 건 있어도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일정이 미뤄진 게 아니라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아직 추가적으로 검토할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에 따라 거래소의 결론은 오는 2월 17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검토 자료가 충분치 않다. 증권업계는 이거를 이제 감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던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예, 감사 보고서가 사실 좀 핵심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17일에 다음 달 17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에 이제 15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거래소는 이 개선 계획을 받아서 2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이제 거래 재개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장 폐지를 결론 짓고 그 다음 절차인 기심위로 넘기게 되는데 네. 이 기간 중에 바로 그러니까 3월 말쯤이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2021년 감사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감사 보고서가 이제 그 감사 의견을 검토한 후에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게 감사 의견에서 혹시라도 그 적합 판정이 안 나오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2주 연장을 한 거다 이런 거군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중하게 최대한. 2주 거래가 더 정지가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피 말리는 그런 상황이 또 2주 더 지속되면서 좀 불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측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연성이 나오니까 오늘 마침 회사는 그 공시를 통해서 또 그 주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 사과문을 보면 또 거래 재개 시점을 또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또 외부 회계 법인과 개선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또 확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경영 개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잠정 실적 작년도 잠정 실적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2021년 매출액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8,229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예.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그런 수치고 또 영업이익 역시 1,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횡령 손실 추정액을 모두 반영하고도 2021년도 당기 순이익만 또 총 3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현금 유동성과 그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내부 회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인데요. 거래소 측은 이외에도 또 회사 최대 주주인 그 최규옥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아직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조사 결과를 또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오스템 경영진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를 보겠다. 예. 이건 뭐 어떤 걸 본다는 겁니까? 예, 우선 뭐 회사 측은 뭐 윗선에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리고 또 경찰 조사가 나오면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예. 만일 최대 주주가 이런 횡령 사태에 연루가 되었을 경우에 한국거래소 측은 최대 주주 교체를 조건으로 거래 재개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서 있었거든요. 예. 그 신라젠 사태 때도 거래소는 최대 주주 변경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2월 17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 이 네. 3월까지 거래 재개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근데 이제 뭐 거래 정지 기간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얼마나 장기화되느냐가 관건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기심위에서 경영 개선 기간 또 부여할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요. 또 혹시라도 만약에 코스닥 시장 위원회까지 갈 경우에는 이제 최대 2년까지 이 거래 중지가 장기화될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예. 일단 이런 돈들이 다 회수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경찰 조사 결과 금괴 모두 반환된 상황이고 현재까지 1,414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내부 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또 감사 의견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것에 따라 이제 거래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네. 김선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일본보다 뒤처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성장 둔화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담을 더 크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4.0%. 지난해 GDP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를 딱 채우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민간 소비는 백신 접종과 맞물려 3.6% 성장세로 돌아섰고 수출은 9.7%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농림업과 서비스업, 제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집행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를 이유로 국내 경제기관들 모두 올해 성장률을 3% 이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0%지만 이는 일본 경제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부담은 적을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전기차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나 우리보다 수요 증가가 더 큰 것 같아요. 일본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내수 시장이 작은 점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으로 꼽힙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한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해도 경제 성장의 먹구름이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이 리제네론과 릴리 두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미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8,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FDA는 오늘 새벽 리제네론과 릴리의 두 항체 치료제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치료제가 향후 나타날 변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재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체 단백질을 몸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다수의 돌연 변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존 바이러스 대비 효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감염 초기 집중 투여의 중증화를 막고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용된 항체 치료제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나오자 경구용 치료제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도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과는 기존의 항체 치료제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팍스로비드, 렘데시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8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산 1호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또한 항체 치료제인 만큼 오미크론 변이에는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한 연구소에 따르면 레키로나가 델타 변이에 중화 효능이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엔 중화 효능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기존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겨냥하는 레키로나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항체 치료제에서 항바이러스제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레키로나 코로나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결합한 칵테일 흡입형 치료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새해를 맞아 재테크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재테크 전략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는 신년 기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대별 투자 성향과 주요 재테크 수단 등을 분석하고 주요 시중은행 대표, 프라이빗 뱅커들에게 연령대별로 어떻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MZ세대는 물론 중년으로 접어드는 40대 모두 자산 증식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식창과 와우넷 회원, 일반 개인 투자자들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설문을 진행한 결과 2030 MZ세대 응답자의 절반은 자신의 투자 성향이 적극 투자형에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공격형이라고 응답한 이들도 23%에 달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세대인 만큼 안정형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40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40대는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교육비 등 목돈 지출이 많고 노후 대비 계획까지 세워야 하지만 소득도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보유 자산 대비 투자 자산 규모도 큰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MZ세대와 40대 10명 중 8명은 부채를 포함한 총 자산 규모가 5억 원 미만이었지만 1억 원 이상의 시드머니로 투자하고 있다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 3억 원 이상도 20%에 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활용하는 투자 수단으로는 주식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부동산, 예적금 등 안전자산이 그 뒤를 이었고 이어 가산자산, ETF, 펀드, 달러자산, 원자재, ELS 등의 순이었는데요. MZ세대의 경우는 10명 중 3명이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가상자산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40 세대의 60% 이상은 주식이나 부동산, 예적금 중 한두 개만을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펀드나 파생 상품을 포함해 4개 이상의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고 답한 이들은 16%에 불과해 전략적인 분산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MZ세대와 40대 투자자들은 자산 관리를 위해 주로 인터넷과 미디어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스스로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PB센터를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은 4%, 자산관리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2%로 소수에 그쳤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20대부터 40대까지 투자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김 기자, 연령대별로 자산 규모나 성향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도 각각 또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은행권 PB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네. 핵심은 주식 투자 비중은 100 빼기 나이로 둬라였습니다. 20대라면 이 전체 투자 자산에서 주식은 100 빼기 20 해서 네. 80%로 가고요. 네. 그리고 30대는 70% 그리고 40대는 60% 정도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외에 세부 자산별 투자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채권 혹은 부동산 리츠의 전체 투자 자산의 10에서 20%, 현금은 10% 내외로 가져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20대부터 40대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40대 같은 경우에는 ELS의 20에서 30, 그리고 달러나 원자재 10에서 15%를 포함시켜서 리스크를 더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줄여가고 리스크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대별로도 한번 좀 살펴볼 네. 텐데 먼저 20대입니다. 이게 투자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80%로 돌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모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시작해서 자산을 좀 불려가라. 좀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 PB 전문가들은요,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데 주력하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나의 총소득에서 이 총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총저축 성향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를 참고해 볼 때 20대는 총소득의 적어도 50%는 저축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예. 많게는 70%까지 제시하는 PB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씨앗, 즉 시드머니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액수는 적게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하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에 따라 개별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적금 20% 그리고 펀드나 ETF의 80%로 배분하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펀드나 ETF에서는 미국 그리고 리츠
등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네, 20대는 일단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30대는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모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뭐 결혼이라든지 자기 개발 이렇게 써야 할 돈도 많다 보니까 30대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네. 이 소비 유혹을 줄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투자 저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 이제 특히 소비 유혹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통장 쪼개기를 추천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카드값 나가고 뭐 아파트 관리비 나가는 통장은 A 통장. 그다음에 달달이 내가 정시펀드를 할 거는 B 통장. 그다음에 뭐 여름 휴가나 부모님 뭐 생신, 뭐 환갑 이런 걸 준비하는 건 C 통장에서 아예 통장을 쪼개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집어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지출이 좀 관리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구입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30대가 많은데요. 이 당분간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부터 들어간 뒤에 한 단계 밟아서 올라나가는 이 전략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0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경제 허리 세대라고도 합니다. 네. 뭐 모은 돈도 많겠지만 사실 자녀 양육비라든지 대출 이런 부분으로 또 지출도 많은 세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40대 들어서 이제 특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로는 PB들은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채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핵심은 총 부채 상환액이 총 소득의 30%를 넘어서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소비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총 소득의 10% 안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대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TDF나 그리고 개인형 IRP 그리고 국민연금 추후 납입 등을 활용해서 연금 재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고 또 여기에 비과세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도 챙겨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비과세 상품으로는 중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ISA는요, 자녀 교육 자금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저축성 보험은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시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노후자금 대비 용도로 IRP 활용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론된 ISA, 또 장기 저축성 보험, IRP 이렇게 세 가지 상품들 활용 방법 참고를 하셔서 포트폴리오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본 전략들 수익률이 좋으려면 시장이 좀 좋아야 할 텐데 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시장이 좀 부진합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현재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상품을 추천하고 위성 전략으로는 약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이런 펀드나 ETF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대에서 40대 맞춤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50대에서 60대에 맞춘 투자와 자산 전략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K산업을 업종별로 진단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긴 침체기를 지나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이 조선과 철강 업종을 짚어봅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의 브리핑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한 물량입니다. 8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수주한 건데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역대급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선업계는 조 단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후판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적자 폭이 크게 줄거나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수주한 물량들이 올해부터 수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후판 가격 인상에 대비할 충당금도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박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중고 선박의 경우 컨테이너선은 저점 대비 2배 이상, 탱커선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뜻하는 신조선가 지수는 1년 넘게 오르고 있는데
연관 산업인 해운업 경기가 화랑이라 선가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철강업계는 올해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 철강 수요는 꾸준한 데 반해 중국의 감산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3사 모두 연간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난해는 수급과 원료 가격 모두 철강사에 우호적이었지만 올해는 원료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가격을 끌어올린 철광석 가격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조선과 철강 산업 업황 전망해 봅니다. 조선주 1타 강사로 꼽히는 분이죠. 박무현 트레보트 리서치 대표 그리고 철강주 전문가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 대표님, 이 네. 조선업이 지금 8년 만에 최대 수주 성과를 냈는데 지금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은 연초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주에서 그렇다면 올해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그 사실 조선업은 다른 여타 산업도 쉽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분석이 어려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왜냐면은 그 세계 경제를 가장 크게 대변을 하고 원자재 시장, 특히 환율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박 수주 동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실 작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보였지만 그 주가 상태는 지금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조 선박 수주 실적보다 중고 선박 거래 동향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그것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조 선박 수주가 작년만큼 뭐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12개월간 연간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수주가 집중되고 특정 시기에 수주가 분산되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수주량이 집중되고 분산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고선 투자를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고선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선가가 많이 올랐고 중고선 거래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철광석 가격이 많이 급등했던 영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그 선박이 가격을 높이는 뭐 그런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작년에는 중고 선박 거래가 인기가 높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대비해서 철광석 가격이 절반가량 내려온 상황이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철강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조금 더 조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이 후판,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가는 두꺼운 철판을 말하는데 이 후판 가격 협상을 조선업체와 지금 철강업체가 보통 한 상하반기 2차례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후판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조선업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도 지금 협상이 좀 진행 중이죠. 올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철광석 가격이 톤당 한 130불까지 오른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 7월, 8월 220불보다는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아마 올해 상반기에 철광석 그 후판에 대한 협상은 조선소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게 되고 근데 지금부터 철광석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철강사에게 그 공이 넘어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반등을 멈추고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조선소가 뭐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님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지금 철강업계가 조선업이나 이제 사실 자동차 업계하고도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이상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가지고 한때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자동차용 강판의 경우에는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선업체라든가 자동차용 업체가 조금은 좀 그 작년에는 너무 좀 이렇게 좀 열의에 있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료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제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원료 가격이 약간은 오르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원료가 오르면 제품 가격이 따라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인데 현 시점에서의 어떤 글로벌 제품 수급은 둔화 국면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은 좀 그 조선업체나 자동차업계가 상황이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다만 지금 그 최근에 몇 가지 좀 변수들이 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뭐 철광석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석탄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석탄이요? 네네. 네. 호주 선적 기준으로 지금 역사적 최고치에 지금 도달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호주의 이상 기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호주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고 거기서 이제 노동력 이제 부족 문제가 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다른 석탄이긴 하지만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1월달에 석탄 수출을 금지를 시키면서 석탄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철강 업체들은 어쨌든 이런 그 석탄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철광석도 많이 내려왔지만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마 협상에는 좀 보다 좀 타이트하게 나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철강 업체도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조금 불리하겠지만은 여전히 할 말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철강 업황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지금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어쨌거나 듣긴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이제 크게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들어서 지금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철강 수요가 좀 늘어서다라고 하는데 가격을 올해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원가 부담이 올라간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오히려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철강 업계에.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정확히 맞습니까? 일단은 철광석 가격은 지금 상고하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원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저희가 제품 수요가 좋아서 제품 생산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원료 수요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는 그 로직이 맞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호주의 뭐 이상 기온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브라질 지진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원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제품 가격이 그걸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통상적으로는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지만은 최근에는 약간 그런 어떤 그 공급 충격 때문에 그 제품 가격이 전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요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광석 전망은 간단하게 이제 상고하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그 상반기는 좋을 거라고 보는 부분은 철광석은 대표적인 그 중국의 어떤 커머더티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물동량 중에서 거의 80%를 결국 이제 중국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국이 일단 3월달에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한 가정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감산을 하게 되면서 철광석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사람에 따라 그 바라보는 그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은 1, 2월 달 동절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끝나게 되면은 중국의 철강 생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수요도 조금 늘어나서 어쨌든 그 상반기에는 철광석이 조금 그 강세를 보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뭐 작년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다시 한번 그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세로 보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조선주와 철강주 올해 주가 측면에서 각각 어떤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또 이제 미국이 긴축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이사님, 이 철강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춘절 정도로 해가지고는 약간 주가는 반등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불확실하다고 보는 부분은 일단 철강은 기본적인 수급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크로 방향성이 커머더티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전개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긴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실질 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커머더티 가격, 그러니까 철강을 포함한 커머더티 가격이 좋으려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긴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제품 소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 춘절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어쨌든 뭐 3월 양해를 기점으로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중국의 수요 증가라는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그 철강업체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작용을 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그 공급 차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원료 가격이 들쑥날쑥했다 이런 부분들인데, 3월 이후에 어떤 뭐 중국의 뭐 석탄 증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좀 불확실성도 좀 제거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춘절 이후에는 조금 긍정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춘절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네, 기대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박 대표님, 조선주 전망이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박 수주가 늘어나야 주가가 좀 오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종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 LNG, LPG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작년도에 선종 발주가 부진했던 게 탱커 선박이고요. 그 이유는 유가가 올라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유가가 좀 오르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석유 수요는 약간 둔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탱커 선박의 발주 수요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LNG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1분기에는 거의 발주가 없었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발주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LNG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용도가 난방 수요, 전력 발전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은 수요가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선연가스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긴 하지만 LNG 선박의 하루 운임이 지금 5만 불 이하로 내려온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면에서 LNG 선박에 대한 발주 수요도 하반기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벌크 선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철강석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긴 하지만 BDI 지수는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그 어찌 보면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낮은 가격에 대한 재고를 늘리겠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수요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벌크 선박의 운항 수요는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크 선박의 발주 수요도 상반기에는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컨테이너 선박의 지금 수주가 약간 나오는 모습은 작년도 계약분의 옵션 발주 물량,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계약에 대한 뭐 그런 실질적인 계약이 올해 초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은 원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무현 트레보트 리서치 대표, 그리고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빨리 팔수록 성공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군일의 최대 IPO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부지런을 떨면서 지난주에 뭐 한 주, 두 주 받으셨던 분들 상장 첫날에 팔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을지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빨리 팔수록 성공하고 물음표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빨리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걸로 보고 있죠?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당일에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이 9% 미만대로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게 되면 시중에 매물이 되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장 이후에 지수 편입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수요도 굉장히 견고하다고 할 수
수 있겠는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당장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해야 되는데 유입되는 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뭐 상승할지 안 할지는 점쟁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따상도 가능할까요? 네, 따상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는 것을 말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따상에 성공을 하면 상장 당일 주가가 78만 원이 되고 한 주당 48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주가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힘들겠지만 네. 따상까지는 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 비율이 낮지만 시총 자체가 70조 원으로 워낙 무겁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긴축 정책과 국내 기준금리 상승에 맞물려서 국내 증시 상황이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 목요일 시점 정도 가면은 시장 분위기가 다소 진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 스탠스에 따라서 말이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투자 전략을 들고 왔는데요. 네. 네, 일단 주가는 상장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하다가 2월 말 정도에 적정 주가 수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시초가에 파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전략입니다. 바로 팔아라? 네. 왜 그런 거죠? 일단 지난해 조 단위의 기업 공개를 진행한 대여들 주가 추이를 보면요. 현재 시초가보다는 높지 않은 곳, 그러니까 낮은 곳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공모주를 배정받는 데 실패하거나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장 당일에 몰리면서 시초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아이 테크놀로지, 카카오페이는 상장의 시초가가 상한선인 공모가의 2배까지 치솟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카카오뱅크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초가에 팔아라. 또 다른 투자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수급만을 고려한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FN가이드가 산출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다음 달 9일부터 2, 3일 거래일 안에 LG에너지솔루션을 담을 예정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해당 ETF가 종목 변경을 하는 다음 달 9일부터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 차례 상승 구간이 올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만큼 이때를 좀 매도하는 것을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까지만 들어보겠는데 이 기자 말 듣고 바로 팔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상승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뭐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위로 말고 어떤 공약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공약이요? 제가 뭐 그러면 상승해버리면 네. 뭐 유튜브에서 노래 한 곡 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춤 한번 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심찬 공약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백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